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추석이고요. 추석 시즌이 지났는데 이 기간을 돌이켜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네. 반년이 훨씬 넘었죠. 예, 네. 넘어가는데 2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상당히 지났죠. 진짜 그렇죠. 오래 해요. 2월 24일 날 개전이 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른 상황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그렇죠. 하겠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공군력과 충격력을 동원해서 키이우와 북부 그리고 남부에 걸쳐서 3면에 걸친 공격을 네. 통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정권을 괴멸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몰도바 네네. 또 확전도 가능한 그럴 입장이었는데 약간 게임에 보면은 팩맨처럼 네. 그런 식으로 입 벌리고 계속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PD님 네. 팩맨을 또 생각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한 달, 길어봐야 한 달로 생각했고 3, 4일에 괴멸시키겠다. 정권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유명한 얘기가 그때 이틀 만인가 그 독일 쪽 관리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좀 이따가 바뀔 건데 우리가 못하러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키이우의 그 CCTV를 봤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광장에 러시아군 네네. 탱크 언제 나타나냐. 그리고 막 음. 탄착되는 것도 뭐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봤는데 기억나는 게 멀리서 뭐 뻥 터지고 섬광 들리고 이런 거 다 기억났거든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네. 게 네. 보였죠. 미사일 밤에. 같은 거 이렇게 막 탄착되는 게 그렇죠.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그 개전 초에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모 매체에 모 전문가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작전과 유사하게 네. 러시아가 했다 그러는데 참수 작전. 저는 네. 그건 완전히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미국처럼 했다 그러면은 벌써 그때 끝났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요 지역에 핀포인트 공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공격하는데 경납고랄지 관제탑을 공격해야, 특히 관제탑을 공격해야 되는데 네. 그 부속되는 다른 시설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것이 뭐 명중률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의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고, 러시아 공군이 그렇게 제압력이 있고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충격력을 강조한 그러한 작전을 폈다면 성공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게 지금 밝혀졌죠. 처음에 영상이 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 네, 네. 공중에 러시아 편대가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합성한 거다.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리를 러시아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고유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정보 같아서 밀떡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그것이 아닌 러시아식의 충격력이었다. 다만 그것이 실패했을 뿐이고, 그렇죠. 이 실패는 러시아 측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측의 대비가 굉장히 네, 나름 좋았고, 네, 특히 강한 게 있어서. 의지, 네.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대단했고, 그리고 지금도 칭송합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어떤 의지, 네. 지키겠다는 의지. 키우에서 만약에 빠져나왔다면 대통령이 그냥 해외로 도망갔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였죠. 그 사실. 함락이죠. 함락인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하르키우랄지 수미에서도 러시아를 퇴각시킬 수 있었고, 전차, 무인기 이런 것들이 또 종합됐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대활약. 그렇죠. 초기. 그 제블린을 위시한 대전차 미사일이 굉장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고, 예. 이러한 것이 4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굉장히 보급선이 길어졌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타격을 받으니까 아예 들어오다가 결국은 빠지더라고요. 보급선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패착도 있었습니다. 64km?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64km 그러고 그때 그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 각계병한테 어떤 주요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러시아 각계병들은 이것이 그냥 훈련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환영할 알았죠.
아니면 물론 그런 분도 네. 있고요.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걸 인지했을 때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간 병사들이 수두룩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장갑차에서 내렸더니 여기 어디냐 하니까 우크라이나다더라.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근처 주유소 가서 기름 좀 넣어달라고 했던 병사가 수두룩했습니다. 네. 왜? 이게 훈련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4월까지 이어졌고요. 4월 중순부터는 양상이 좀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돈바스 지역만 공격을 하겠다. 돈바스와 미리 점령했던 남부 지역, 네. 헤르손을 비롯한 남부 지역을 공고히 하겠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장점이 좀 많이 드러났죠. 화력 공세. 그거는 그렇죠. 이제 5월 이후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다음인데 아하, 네. 4월 달에 이제 그런 그 전차전을 벌였습니다만은 상당히 방어를 잘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3중 4중에 참호 방어막을 세웠거든요. 대전차 방어막을 이 부분을 네.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잘 세웠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예견은 했었죠. 그렇게 되면 돈바스일 거다. 그래서 돈바스에 3중 4중에 참호 방어막을 해서 그걸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1차를 뚫어도 상당한 피해를 네. 봤습니다. 전차와 그리고 기계와 보병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왜? 역시 대전차 미사일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러시아식의 대전차 방어술인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잘 써먹은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식이거든요. 네. 러시아의 교리를 발전시킨 게 우크라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러시아가 침공 전에 신무기들이다 하고 막 들이대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신무기 이제 제블린 받아온 거.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참호파는 기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참호파는 기계가 뭐 결정적인 무기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결정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크루스크 전차장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또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 들어서는 특히 이제 5월 말이 더 가고 나서 5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기갑력으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장점 대포죠. 그렇죠.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러시아의 교리 포병 교리에 단순하고도 무식한 전쟁의 신을 부르자. 그렇죠. 엄청난 그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만 발까지 쏘는 포격전이 10일 이상 이어져 가지고 사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군 각계병의 생각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폐를 봤을 그렇죠. 거예요. 물론 그 포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병사들도 많았겠습니다만은 그 충격력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네. 거기다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지역이라서 사실 보급상의 문제도 없었죠. 뭐 멀리 가야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본토 옆이었으니까 수송하기도 그렇습니다. 편했고. 네. 그 부분을 이용한 거죠. 러시아가.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 전략을 써서 상당한 이점을 보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3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첫 단계 계획은 성공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점령을 한 상태죠. 동부 지역에서. 예, 그렇게 왔는데 이걸 끝까지 2개월여를 견뎌가면서 우크라이나는 견뎌가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측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초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이마스로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포격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갖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서방의 무기들을 많이 서방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포탄 제공도 상당한 들어가고 상당히 갔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점이었습니다만은 그 양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뭐 상대가 안 됐죠. 아까 러시아가 6만 발을 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그 당시 6천 발 정도.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예요. 10%. 10분의 1 싸움이니까 이거는 화력전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하고 상당한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하이마스가 미국에 의해서 제공받고 이 12문의 하이마스만 가지고도 상당한 전과를 올렸죠. 이때 나왔던 뉴스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과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벌써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언론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거리 정밀 타격 현대전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이 엄청난 워게임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워게임을 분명 돌렸을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판단해가지고 이 재래식 전쟁이라도 러시아를 단번에 몰아낼 수 있다라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지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이마스를 그것도 12문이 아닌 상당량을 지원했을 거예요. 미국에는 재고 물량도 좀 있고 그리고 주방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하이마스들을 바로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해병대의 재고 물량도 빼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고도의 미국의 국익을 위한 또 어떤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서 분명히 판단이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마스는 게임 체인저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하이마스 때문에 러시아의 포격 재고, 네네. 포탄들, 창고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이마스는 아니지만 하이마스를 비롯한 장거리 포격,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공군기지까지 파괴가 되는 큰반도의 공군기지까지 파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사키 공군기지였죠. 맞습니다. 네, 사키 공군기지. 크림반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9월 중순이 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기억 남는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마리우폴. 네. 마리우폴. 이 마리우폴이 생각이 나요. 저는 호스토멜. 허스터멜. 그리고 무리아. 그렇습니다. 이게 전황에 대한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화화 분명히 될 거다. 되겠죠, 이거. 네. 정말 전쟁에 대한 어떤 슬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또 의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끝까지 항전하는 그 정신력.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영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영웅이죠. 미국에서도 만들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에서. 예. 이거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마리우폴 당연히 이야기 돼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9월 초와 지금 중순까지 네. 벌어진 것은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예상 밖으로 돌아갔던 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처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는데 전쟁이 그럼 헤르손에서 진짜 크게 터지고 엄청난 사망자가 나고 밀리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전쟁은 또 동부 전선에서 또 슬슬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헤르손을 믿기로 해서 실제 공세 목표는 동부가 아니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 작가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세웠던 계획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크게 한 방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싹싹 피하면서 빠지면서 계속 잽을 때리면서 타격을 겁나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요런 전술인 것 같아요. 전술 맞습니다. 자체가. 전술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잽을 또 때릴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거죠. 잽만 경력적인 때릴 수 한계가 있죠. 또 있죠. 네. 근데 어. 잽도 계속 맞으면 쓰러져요. 그러면 네. 계속 가랑비에 옷 오니까. 젖는 네, 그래서 네. 전술인데. 쓰러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잽을 갖다 근데 좀 길게 뻗는 거야. 네. 저기 힘의 원천을 갖다가 잽을 때리니까 그렇죠. 그 힘의 원천이 좀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잽을 날리는 공격들이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걸 생각했냐면 미콜라이우에서 반딧불이 부대라고 해서 정찰 부대,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러시아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네. 이런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대들의 활약들이 소금의 그런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런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 부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 정보죠. 정보 정찰 부대들인데 네. 그건 각 제대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식 편제된 제대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군단급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군단에는 정보 여단이 있습니다. 정보 이제 여단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사실 여단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데 정보 대대가 있어가지고 그 정보 대대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으로 내려가면 사단 정찰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수색 대대의 이하로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 무인기가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찰 자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그 이야기는 좀 특수한 부대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전시가 되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우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됩니다. 드론 전투단 지금 창설을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어떻게 운용할까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더 다른 문제죠. 네.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서 지장작전사령부 예하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무인기로에 특화된 그런 부대들이죠. 네. 그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만 얘기 못하는 뭐 부대들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셔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얘기한 건 이제 공개된 댓글로 쓰시고 제대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렇게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헤르손 지역을 위시한 남부 지역의 공세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아까 워게임 얘기하셨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워게임을 돌려보고 여기에 이제 계획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진짜 헤르손 공세에 나선다고 하고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실부터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헤르손을 우리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었거든요. 굉장히 군사 보안에 신중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 공표하고. 근데 막상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전세에 대해서는 그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차가 기존에 전쟁 전에 600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됐는데 다시 또 폴란드, 늘어났죠. 특히 네. 폴란드가 240대 가량의 전차를 잊어버렸죠. C-72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잃어버린 전차가 돼서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상에 나타난 상황이라서 거의 600대까지는 아닙니다만 480대 이상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 전쟁 전에 80% 부분을 보유하고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나누어서 기계와 여단들을 나누어 배치해서 공세를 할 역량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워게임을 돌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너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물량상으로는 될지 몰라도 보급이 안 된다. 힘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정 작가님 네. 생각대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남부 지역을 공세를 취하면서 실질 공세는 돈바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근데 남부 지역 공세가 건드려 보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는 잘 먹히고 있죠 지금. 네. 너무 잘 먹히고 네. 있는 거예요. 계속 급소를 막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동부 지역보다 더 수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우선 그동안에 계속 김 PD님 말씀대로 잽을 좀 길게 날려가지고 보급 지역을 보급 기지를 갖다가 많이 파괴를 하면서 보급을 상당히 제한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이상의 남부 지역 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고립되기 시작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두 번째 이유는 공군기지가 네. 파괴되면서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공군이 거기서 활개친다고 해야 될까요? 제공권은 사실 남부 남부 지역에서는 지역만큼은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어요. 크림반도에 있던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여기 있던 공군기지 다 그렇죠. 러시아 본토를 철수하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다시 여기까지 날아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러시아가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공군은 항상 지상과 함께 한다는 네.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손 놓은 것 같아요.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공세가 상당히 잘 막혔다. 네. 그럼에도 계속 이제 투입을 시킨다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런 투입이 되는 건가요? 러시아는 지금 투입할 자산 젊은이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징집을 해야겠죠.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예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반발이, 네. 민간의 반발이 반발이 있기 커지겠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퇴역 군인들한테 급여를 갖다 2배, 3배 네. 올려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T-64 전차들이 등장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있는 신형 전차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이런 퇴역 군인들 중에 전차병 출신 사람들이 지금 최신 전차 T-80 BVM이랄까 이런 최신 전차들을 몰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많이 본 적이 바뀌었기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준비 시간조차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T-64가 T-62M 같은 거. 예, T-64 특히 이 T-64를 네.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급박하면서. 근데 이것이 과연 그거에 대한 반증인 거죠. 효과를 거둘까요? 제가 볼 때는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깨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라. 그리고 이제 최초 공격도 그렇듯이 목표가 너무 거창한데 거창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전략적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한 군데를 포기하고 나머지 한 군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위신이 상하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선 러시아는 이제는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공식적으로 로켓과
포탄에 대한 수백만 발을 지원을 사겠다고 요청을 오퍼를 하는, 했다고 하죠. 하는 걸 볼 때는 이것은 전쟁 수행령이 상당 부분 제약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혹은 확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진전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정 작가님 말씀대로 이 코너를 안 했으면 싶은 게 우리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빨리 끝났으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그 교훈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주국방이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